버스 타는 거,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거, 또 운전해서 터널 지나가는 거. 원래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공항을 한번 겪고 나면 이 평범한 일들이 갑자기 너무 두렵고 또 무섭게 느껴집니다. 숨이 막힐 것 같고 도망치고 싶고,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빠져나갈 수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죠. 주변에서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도 사실 그거 별거 아닌 거 머리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걸까요?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공황은 겪어본 사람만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수영 교수님의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에 제가 직접 공황장애를 겪고 극복한 경험을 덧붙여서 여러분께 설명드려 볼게요. 진짜 효과 있는 것, 효과 없는 것, 가감 없이 말씀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해결책, 오늘 영상에서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공황장애는 원리를 알고 훈련하면 2, 3개월 안에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황장애에서 벗어나는 법 진짜로 알려드릴게요. 공황장애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수영 교수님께서는 공황 증상을 다른 말로 하면 자율신경계 항진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율신경계를 우리 몸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 보일러를 24도로 맞춰 놓았어요. 날이 추워져서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24도를 맞추기 위해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가 24도에 도달하면 보일러는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래서 집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주변 온도에 맞춰 자연스레 보일러가 돌아가고 멈추기를 반복합니다. 우리 몸에서도 자율신경계가 정확히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심장이 뛰는 속도, 숨 쉬는 속도, 또 장이 움직이는 속도, 체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 스스로 자동으로 조절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능이 망가진 겁니다. 이미 집안은 충분히 따뜻한데 보일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이 필요 이상으로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심장은 이유 없이 빨리 뛰고 숨은 가빠지고 체온은 올라가고 몸은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이 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딱 그 반응이에요.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데 머리 쪽 혈류가 줄어들면서 어지럽죠. 또 손발이 저리고 현실감이 떨어지고 마치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수 있어요. 이게 공황장애 증상의 정체입니다. 증상은 물론 너무 괴롭지만 사실 정확히 알고 나면 몸이 나를 살리려고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상황입니다. 호랑이를 만났을 때 심장이 뛰면 우린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또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히면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러지? 나 심장이 이상한가? 심장병인가? 나 이러다 쓰러져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몸의 자율신경 항진에 마음의 공포가 더해지면서 공황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비정상적인 증상 때문에 응급실을 찾게 되는 거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호랑이가 나타나지도 않은 평상시에 왜 이렇게 자율신경이 항진되는 걸까요? 여기에서 이유정 교수님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자율신경계가 담기는 그릇이 이미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경우입니다. 직장 스트레스, 또 가정 스트레스, 금전적인 압박 같은 것들이 계속 쌓이다가 하필 잠을 거의 못 잤다거나 술을 마신 날 마지막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서 공황이 터져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그릇 자체가 원래 작은 분들입니다. 체질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가족 중에 공황장애를 겪은 분이 있거나 평소에도 답답한 공간을 힘들어 한다던가 불안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덧붙여서 저의 관점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이 부분이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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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몇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무의식이 세대를 거쳐 되물림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불안해하는 것을 보면 아이도 그대로 불안을 학습합니다. 따라서 나는 원래 비행기를 무서워해.
나는 원래 고소공포증이 심해와 같은 이야기들이 그냥 나오는 거죠. 이런 분들도 제가 왜 무서우세요? 라고 물으면 딱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본인이 큰 경험에서 트라우마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의식 속 두려움을 깨고 나와야 우리는 공황장애를 완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도 이 무의식을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공황장애를 완치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6년째 단 한 번의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영 교수님께서는 공황장애 치료는 결국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항진된 자율신경계를 낮추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당황하고 겁먹은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거죠. 제가 늘 강조드리는 생각 습관을 바꾸는 것이 이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좋아져야 공황이 사라집니다. 공황장애에서는 공황이 생기는 원리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야 공황이 왔을 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자율신경을 더 자극하지 않게 됩니다. 교수님은 이걸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결국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나타나는 신체 증상에 이 두려움이라는 물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 부신 종양, 협심증 같은 다른 신체 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는 반드시 내과적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에 진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 염려를 끊는 핵심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자율신경을 회복하고 또 생각을 바꾸는데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을 낮추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공황이 올수록 크고 또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야 하죠. 복식호흡이 대표적인 방법인데 배를 앞으로 내민다는 느낌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들이마신 숨보다 조금 더 길게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은 빠르게 안정됩니다. 또 두 번째는 체온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교수님께서는 환기를 자주 하고 자기 전에 짧게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공황이 왔을 때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는 것 경험하신 적 있나요? 사실은 이게 본능적으로 트이고 시원한 공간을 찾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 공황 발작을 겪었을 때 겨울이었거든요. 밖에 나가면 증상이 줄어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춥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 안 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체온이 내려가면서 교감신경이 함께 내려갔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근육 이완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또 불안해져서 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면 근육이 어떻게 되죠? 긴장합니다. 이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데요. 이걸 반대로 근육을 풀어주면서 자율신경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이유정 박사님은 요가를 추천해 주셨지만 저는 이 요가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불안이 올라올 때 온몸에 의도적으로 힘을 빼는 겁니다. 턱, 어깨, 팔, 배, 가슴까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복식 호흡을 하면서 하나씩 힘을 내려놓는 거죠. 깊게 호흡을 하면서 내 몸을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눈에 띄게 가라앉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술과 카페인입니다. 이건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끊으세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또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하는 것보다 안 좋은 습관 하나를 끊는 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을 못 자면 불안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공황장애가 있으니 수면장애와 불면증이 생겨 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자기 위해서 몇 가지 루틴을 만들고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전날 잠을 잘 못 잤어도 낮잠은 절대 자지 않았는데요. 어제 못 잤으니까 오늘은 진짜 꿀잠 자겠다 라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오전에는 꼭 햇빛을 받으러 나가서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했고 자기 전에는 마그네슘을 섭취했습니다. 이 불면증이 있을 때 햇볕을 쬐는 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핵심이 멜라토닌 리듬을 정상화시키기 때문인데요. 멜라토닌은 흔히 우리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사실은 이게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잠이 드는 호르몬인 거예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 그냥 밤에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낮 동안 우리가 빛을 얼마나 제대로 받았는지에 따라서 밤에 이 분비되는 타이밍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특히 아침 햇볕이 눈을 통해 들어오면 뇌의 생체 시계가 지금은 낮이다 하고 리셋되면서 낮에는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밤이 되면 다시 멜라토닌이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햇볕을 충분히 못 보면 당연히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늦어지거나 약해지겠죠. 그럼 잠이 안 오거나 자꾸 깨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상 후에 1시간 안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야외에서 햇볕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줘서 잠드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잠을 잘 자기 시작하면서 불안이 많이 줄어드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한데요. 약물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를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자율신경계를 당장에 안정시켜주는 벤조디아제핀계 안정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약 8주 정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안정제를 같이 쓴다고 합니다. 이 안정제는 의존성이 있을 수 있어서 나에게 효과가 있는 최소 용량, 즉 최적의 용량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황이 안정된 상태가 충분히 유지되면 약을 줄이게 되는데요. 이때도 한 번에 확 끊는 게 아니라 4분의 1씩 단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공황이 좋아져서 약을 끊었다가 불안이 팡 하고 터지면 놀라서 병원 뛰어가시는 분들 정말 많죠. 저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은 한 번에 끊어서 체내 약의 농도차가 커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천천히 감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율신경계를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과 한 가지 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오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방법으로 이유정 교수님은 인지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서 두려움의 회로를 끊어내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인지교육을 수차례 받았고 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모두 나처럼 불안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스스로의 생각을 들여다보거나 자신을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보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금 공황장애를 완치하고 돌아보니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생각 습관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늘 최악을 먼저 떠올리는 건 습관이죠. 수학여행을 앞두고 누군가는 새로운 장소와 경험에 대한 설레임에 잠 못 이루겠죠. 또 반면 누군가는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자는 불편함, 또 일어나지도 않은 돌발 상황들을 생각하며 걱정되어 잠을 못 잘 겁니다. 이건 무슨 차이일까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의 습관 차이입니다. 생각하던 방식대로 생각합니다. 뇌는 늘 가던 길로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상상하시느라 모든 에너지를 뺏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만든 두려움이 가지고 온 갖가지 신체적 반응들에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고 계시죠. 그럼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해지죠. 이 모든 것의 본질적인 것, 즉 생각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무의식을 바꾸는 것이죠. 저는 이 생각 습관을 바꾸고 나서 공황장애 극복 속도가 정말 빨라졌고 6년 동안 단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인지교육의 한계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우선 예약해서 시간을 잡는 것부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일주일에 한 번 50분 하는 상담으로는 불안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드리는 시간에 비해 또 높은 가격도 저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과거에 저는 언제든 질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나 멘토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없어서 주로 책을 읽으면서 저자들을 멘토 삼아 생각을 바꿔나갔었는데요. 그때 간절함을 전 진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드리자. 그래서 공황극복 멘토 조르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가 인지교육을 들으면서 솔직히 싫었던 부분, 불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들, 그런 거 다 없앴습니다. 왜냐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 50분? 저는 그걸로는 제 삶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상담을 받는 잠깐은 안정될 수 있어도 그 이후 시간이 더 무서워졌어요. 나머지 시간들은 결국 또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요.
과거에 저는 매일매일 피드백을 받고 싶었어요. 하루하루 성취감을 느끼고 또 그 다음날 실행할 힘을 얻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24시간 소통 가능한 멘토링, 그리고 매일의 생각 일기를 점검하는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멘토링 기간에는 언제든 소통이 가능합니다. 내가 불안하고 패닉 상태에 있을 때 연락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특히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일을 먼저 겪고 또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람이라면 그건 더 든든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장소에 제약이 없다는 점도 큽니다. 외국에 계셔서 병원 가는 거 쉽지 않은 분들 많으시죠? 약값도 부담돼서 그냥 버티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운영하는 멘토링은 상담과 카카오톡 피드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도 시간적인 제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1대1로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저도 예전에 그룹 멘토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그때 저는 타인의 말이나 시선에 너무 휘둘리던 시기라서 솔직히 그룹으로 진행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공황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불편함을 겪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1대1로만 진행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이 더 궁금하신 분들 댓글 확인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앞의 내용을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황장애를 극복하려면 자율신경을 낮추는 훈련을 해야 하고 또 생각 습관을 바꾸는 훈련,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고 말이죠. 공황장애 극복의 핵심 원리는 전부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나고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죠. 모르면 두렵고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막연히 두렵진 않으실 겁니다. 늘 여러분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공황극복 멘토 조르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